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국회가 최상병 특검법 제1개할 표결을 진행한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294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79명, 반대가 111명, 무효표 4명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찬성표가 196표가 나와야 가결이 되는 겁니다. 당초 국민의힘 등 여권 이탈표가 9표다 10표다 예상은 됐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4-5명의 의원이 찬성표 내지는 무효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았던 상황에서 국회가 부결을 시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민심이 반영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네,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교통사고 중에 인명피해가 가장 큰 사고가 터널 내 화재 사고입니다. 여수 도심에 있는 터널에 비치된 소화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교통사고 중 인명피해가 가장 큰 사고가 이 터널의 화재 사건입니다. 여수시에 소재한 이 도심 내 터널에 비치된 소화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한제터널과 웅천 생태터널에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된 이 소화기의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소화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취재한 여수시 터널 내 소화기 관리 실태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관내 웅천 생태터널은 4곳에 7개, 본강동에서 여서동 한제터널에는 소화기가 6개, 또 여서동에서 본강동 한제터널 소화기 함에는 9곳에 18개 등 총 13곳에 31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당 소화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 관내 터널에 비치된 소화기가 이 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로 제대로 관리된 흔적이 없고 일부 소화기 함은 아예 열리지 않아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부 터널에 비치된 소화기는 소방법에 명시된 내용연한 10년을 넘긴 소화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일부 보관함이 열리지 않아 이 차량 사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에 또 소화기 위치를 알 수 있는 표시 등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것인데 화재가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소화기 함 안 열리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시 터널 소화기 관리 실태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실까요? 네, 보도에 따르면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소화기 상당수가 하나같이 시커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또 소화기 함이 열리지 않는 등 언제 점검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소화기 관리 부실 사례로는 소화기의 압력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불량 제품도 발견되었는데 이 소화기 내부 압력이 적정 수준 이하면 정상 작동이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또 소방법에서 정한 관리 지침에도 소화기의 보관함이나 소화기 품질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소화기는 터널 화재 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일반 터널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적절한 위치와 크기, 무게,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터널 내 소화기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라 소화약재가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되어야 하고 또 유지 관리가 쉬운 것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화기 함의 경우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해야 하고 외부 함의 개폐 장치는 한 번의 동작으로 개폐할 수 있어야 하고 손쉽게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앞서 언급한 소화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 터널 내의 소화기들이 잘 관리되지 않고 일부 소화기가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청취자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서 여수시 입장 나왔습니까?
네, 여수시 관내 터널의 소화기 관리 부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여수시는 터널 내 소화기 관리 실태 부실 내용을 당시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한제터널과 웅천 생태터널은 공공터널로 관리 주체가 여수시로 확인되었는데 이 관리 주체인 여수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해당 터널의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과정에서 일부 부실 소화기의 점검이 누락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여수시 시설관리공단 측은 논란이 된 소화기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심 터널에 비치된 소화기 또 소화기구 관리 취약한 상태로 이번에 드러났으니까 신속한 조치와 함께 왜 점검이 누락됐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유고집을 보관했다가 세상에 빛을 보게 한 광양 정병욱 가옥, 광양시 관광상품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가옥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 사업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관광 명소화 사업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유고 시집을 지켜낸 광양시 정병욱 가옥을 광양시가 관광상품으로 브랜딩에 나서고 있지만 주변 환경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순국한 윤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관해온 윤동주 시인의 친구인 이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였던 정병욱 가옥이 광양시의 관광상품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정병욱 부친이 건립한 해당 건물은 예전에 양조장과 주택을 겸용으로 사용한 건물로 윤동주 시인의 육필 원고가 보존되어 있었다는 인연으로 이 정병욱 교수의 차남 정학성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와 윤동주 시인의 장조카 윤인석 성균관대학 명예교수가 매월 현장 해설을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가옥은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도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주변 환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에 소재한 해당 가옥은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주고 있고 또 정병욱 가옥과 화장실 사이에 컨테이너가 위치하고 가옥 뒤편에는 고물 등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가옥 보존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욱 가옥 주변 정비 사업 추진에 대해서 광양시 입장 나왔습니까? 네, 광양시는 가옥 주변의 정비 사업과 관련해 일부 언론을 통해 가옥 자체의 보수나 정비는 이 보수부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면 되지만 이 관광객들로부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주변의 정비 사업은 주변의 주민들 또 시 관련 연관 부서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광양시는 현재 정병욱 가옥이 개인 소유로 돼 있어 광양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 제한이 있고 또 노후 화장실의 경우 가옥 옆에 화장실 부지가 없어 위치가 가옥과 다소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재 옆 컨테이너도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양시에서 직접 조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당장 주변을 정리하는 공사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윤동주 문학관 등 연관 사업을 진행할 때 큰 범위 내에서 사업과 연계해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광양시는 내부 재정비를 비롯해 정병욱 가옥 주변에 오는 2026년까지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을 건립해 유고 보존 장소로서의 가치를 전성하고 관광객들에게 근대 문학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문학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의 사업 구상에 따르면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55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에 실시 설계와 실시 인가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이 문학관 건립 및 주변 정비 사업에 착공해 오는 2026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2년 이상 남은 상황인데 당장 그 주변 미관상 환경 문제는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두 분과 함께 또 핫한 토론들 이어가 볼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네, 두 분 근황 여쭙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공개 구원을 했던 우리 동료 의원께서 네. 드디어 5월 25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와, 예, 그래서 축하해주러 하셨다고요? 결혼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뭐 뒤에 얘기 듣기로 자녀 3명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빠른 네. 시간에 자녀 계획도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행복해야죠. 예. 일단은 유종의 미를 거뒀고요. 음. 아마 이제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가운 왜냐하면 뉴스네요. 전국적으로 이 내용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네. 혹시 뭐 부부 싸움 내지는 큰일 나죠. 이거 하면 네. 큰일 납니다. 또 뉴스 나옵니다. 그러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잘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광양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있습니다. 서산날이라고 있는데 그 서산날의 관계자들하고 좀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해서 지금 제과제빵을 생산해갖고 판매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좀 청취를 했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걱정이고 주문이 적게 들어와도 걱정인 겁니다. 예.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다 소화하기가 어렵고 주문이 적게 들어오면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급여를 지급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특히나 주문이 많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의 근무 수당 같은 경우도 월 뭐 20시간 한도로만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해도 다 못 받고 있다. 그리고 돈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우리는 휴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다가는 오랜 시간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인원을 좀 더 보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후에 우리 집행기관하고 좀 상의해서 인원을 좀 보강시켜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호 의원님은 또 어떤 한 주, 또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전에 제가 작년 말에 그 전남 땡땡 센터에 그 이사장으로 취임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대표로 취임했었는데 그 당시에 대표이사 가처분 소송이 그 인용이 돼가지고 대표권을 인정을 못 받았었거든요. 최근에 5월 2일 날 그 대표권을 취소시키라는 가처분에 저희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이제 대표권이 인정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법인 관련 이런 시설 관련해서 어제 이제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설 정상화는 이제 법인 정상을 위해서 이제 매진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 그 방송하고 그 여수 지역심에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2020년 9월부터 2021년도까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결국은 거기에 종사자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입소자들 그 자활을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이 국가 서비스를 잘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점이 있던 점 좀 사과드리고 앞으로 뭐 시설 잘 운영하도록 하겠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좀 어떤 후원자들이 많이 발굴이 돼가지고 좀 시설에 대한 후원. 여수의 여성 쉼터 이런 여성 관련 시설이 9개 시설이 있거든요. 그 거기에 종사자분들은 그 최저 시급을 받고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급여 인상분도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법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공론화를 못 시켰는데 앞으로 다시 이제 정상화 됐으니까 시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세 가지 주제 중에 먼저 제가 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하반기 의장단 선거인데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의회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최근 민주당 중앙당이 광역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역위원장이 참관해서 선출 방법을 당론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 선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께 드릴까요? 저는 뭐 이에 당사자가 돼가지고 소식을 좀 접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우선 이번에 의장 출마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선출 방법이 네. 후보 방식 있고 교황식 선출 방법이 있는데 저희 광양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14명이 다 후보입니다. 교황식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입후 방식은 의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장을 하겠다고 미리 입후보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정견 발표하고 의원들에게 선택을 받는 방법.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선거 하는 것처럼
모든 선거하는 것처럼 입후보를 하는 것이고 네. 교황식 선출 방법은 뭐냐면 모든 구성원이 다 후보입니다. 아. 14명이 다 후보고 입후보를 하지 않죠. 예. 하지 않아도 자연 후보고 여기서 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합니다. 투표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면? 투표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 교황식 선출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 후보신 거네요, 그러면? 다 후보입니다. 현재 다 후보죠. 네. 그래서 실은 이 의장 선출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개선 좀 해보자고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고 22개 시군에서 시단위에서는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입후보 방식으로 지금 선출을 하고 있고 우리 광양만 교황식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군 단위에서도 보면은 다수가 보면은 입후보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몇몇 군 의회에서는 지금 교황식 선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지침을 내렸는데 이걸 보니까 6월 21일까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뭐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그대로 선출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그러면 과연 뭐 전체가 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의회가 민주당은 아니니까. 다 그렇죠. 예. 민주당의 의회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방의회 구성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긴 하나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예, 압도적이죠. 그렇긴 하나 무소속이나 저 같은 뭐 진보당 소속 의원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끼리 의장 부의장을 선출 미리 해서 그걸 본회의장에 투표로 하면 이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출이 되는 거죠. 그런다고 봤을 때 소수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과연 민심하고 좀 같나 민심을 좀 위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문께 이어서 총평 듣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민주당 지침이 내려온 게 18년 7월부터 6월부터 내려왔습니다. 18년 6월부터요. 네, 지금 세 번, 지금 네 번째 지금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동안 세 번의 지침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지침서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소속 지방 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설치라고 이제 그 당시에 똑같이 우리 지역위원장이 참관하에 선출 방법을 결정하고 당론에 따라서 지방 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은 똑같았었는데 여기에 실례로 뭐 연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제명시키겠다.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데 이번엔 좀 더 웃긴 내용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을 제한한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것이 좀 모호한 거군요. 예, 모호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방 의장단 선거가 판이하게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어요. 모든 그 전반기 했던 의장께서는 꼭 연임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권력이 이제 맛을 들였는가. 지금 여수도 예외가 아닙니까? 저는 또 그렇다고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불가피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번 의장당 선거가 판이하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좀 지역위원장의 참관하에 이 뜻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위원장의 뜻을 잘 받드는 의원을 우리는 의장으로 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차라리 이런 항목을 빼놓고 그냥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냥 선출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금권선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내려가야 되는데 꼭 그냥 수직적인 관계로 지역위원장이 참관이 하는데 지역위원장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따를래 안 따를래요. 그럼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민주당에서 이런 행위가 지금 반민주적이 아닐까, 뭐 줄 세우기 하는 이런 정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백 의원님, 저희 지역이야 이제 뭐 전남 지역이어서 민주당이 많다고는 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전남 지역은 전남 지역만 이렇게라고 한 문건도 이제 아닌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당 내에 불가피한 갈등을 좀 피해 보고자라는 취지로도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전남을 비롯해서 전북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거의 뭐 100% 뭐 당에서 결정한 사항이 그렇게 이제 이행될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뽑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집권 여당 같은 경우도 실은 뭐 다수당으로 해가지고 구성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지방의회 의장당 구성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내나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건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가? 방금 이제 이상우 의원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 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 문제 제기도 지금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침을 내려보낸 그 위원회가 보니까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라는 데서 이 지침을 내려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마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참 좋지 않은 지침을 내려보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광양 경우에는 지금 그 늘 부의장이라고 소개를 드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당 소수정당에게 부의장을 줬다는 건 요건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고 실제 다음은 어떻게 대비를 하시려고 하는지 실제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예.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께서 서로 모여가지고 9대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의장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 저한테 의사를 물어봤고 제가 그것을 수락을 한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실은 문제가 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소속 신분인 두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도 우리 지방의회 결정이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그대로 이행된 거다. 지금 그 두 분 다 복당하셨습니까? 복당 신청은 했는데 현재 복당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된 상태예요. 뭐 기사를 보니까 아마 뭐 7월 원구성 이후에 복당 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13대 1. 예. 13대 1. 후반기 의장 관련해서는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듣고 다음 주에 실제 넘어가야 이제 될것 제가 같습니다. 뭐 동료 의원님들께 제가 의장 역할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저 지침을 만약에 충실하게 이행하게 된다면 예. 아마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로지 않. 알겠습니다. 예, 빨리 마무리를 하고 광고를 좀 듣고요. 두 분의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광양 먼저 갈까요?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많이 접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5월에 제327회 임시회가 있었는데 지난주 23일 날 원래 본회의를 해서 이제 의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을 상정해서 부서장까지는 본회의장에 출석을 합니다. 예. 근데 당일 날 우리가 62명 중에 20명 정도가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대 의회 열리고 나서 이렇게 많은 부서장들이 불출석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4일간 회기를 연장하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정한 것은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하는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시기를 언제 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세요?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은 예. 보통 보면은 열리는 첫날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본회의에는 어떻게 보면은 참석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이게 전 회기에서 다음 언제부터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네네. 말씀하시는 다음 거군요. 회기에 출석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해 놓으면 아하.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지만 회의가 열리는 당일날 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만약에 그걸 전 회기에 해놓게 되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다음 회기가 부득이하게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긴급하게 원포인트 의회가 생긴다든지 이랬을 그럴 수 경우에 있죠. 이게 이제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회기 1차 본회의가 시작된 처음에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을 하죠. 지금까지 뭐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와서 큰 문제 없이 잘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3분의 1 정도의 부서장들이 출석을 안 해버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의회가 처음으로
산회를 하고 회기 연장하고 다시 열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상호님 뭐 의문이 있으십니까? 제가 할 때는 그 다음 회기에 출석권을 상정해서 의결하거든요. 당회가 아니고요. 예, 당연히 다음 회기. 다음 회기에. 예, 이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는 있겠지만 원포인트가 생겼을 경우는 그게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다음 회기를 지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일날 본회의 열렸을 때 이제 간부 공무원들 5급 이상이 다 참여를 하는 거죠. 백 의원님 이번에는 그 시장님이 남해안 남중권 회의차 이제 유럽에 해외 연수를 가셨었고 네. 그 해명 자료를 보니까 뭐 부득이하게 이제 많이 좀 겹쳤다. 뭐 노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 시랑 의회랑 진짜 치열하게 계속 싸우는구나라고 이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불출석한 부서장들이 많은 이유는 의도적인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우연하게 겹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장들끼리도 누가 예를 들어서 출석하고 불출석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서로 모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많이 겹친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불출석하는 사유가 합당하냐 안 하냐. 본인들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날 가지 않아도 되는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20명 중에 한 6, 7명 정도는 제가 보니까 그게 꼭 그 일정을 소화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본회의가 있는 날 일정을 잡아서 가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서영배 의장께서 네. 정윤아 시장과의 소통 부재에는 강하게 또 이제 본회의 앞두고 이제 지적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의회 안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번에 서영배 의장께서 정인화 시장과의 소통의 부재에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시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방통행이다.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한 것이고 예. 실제 저희들은 매월 1일 날은 전체 의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앞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순신 장군 철조각동상 관련해서 계속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시장님께서는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오셔가지고 이것은 내가 공약이기도 하고 성공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고 저는 이제 의회를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호님 이번에 광양시회 그 본회의 대거 불참 3분의 1 이상 이제 불참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회기 때 본인들이 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내용들이 그 본회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는 이분들이 발언 기회는 없습니다. 오셔가지고 의원들이 그런 어떤 조례나 어떤 안건 심의했을 때 이런 그 조율하는 과정을 또 듣는 것이고 조례가 어떻게 또 통과됐고 부결이 됐고 또 시정기를 통해서 시장님 어떤 답변을 하고 결국은 이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장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복합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본인이 그걸 실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 와서 지켜만 보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발언은 시정기를 통해서만 발언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겁니다. 한 해로 보통 저희들 의회 같은 경우는 발언도 과장 이상만 하도록 조례로 지금 명기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과장님과 질응답했을 때는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각 실무자랑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팀장들이 계시니까 근데 팀장들은 실질적으로 발언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예의를 인정해 준 이유가 뭐 서로 하도 오래 보고 막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팀장님들과 함께 일이 논의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예. 과장님들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서 편의를 봐주는데 이것까지도 좀 출석하셔가지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백 의원님? 듣고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왕 문제가 된 김에 합리적 방안을 좀 도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제 의회에서 있기 때문에 의회 입장을 대변하자면은 실제 부서장님들까지는 우리가 참석을 해서 실제 다른 부서에서 어떤 안건을 상정했고 어떻게 심의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순환보직으로 해서 자기가 그 업무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6개월 뒤에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에 돌아가는 상황을 공유하고 실제 의회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참석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에게도 좋고 의회도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회맨이니까
부서장까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여수로 가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실까요? 그 여수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남산공원이 그 10년간의 조성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을 위한 자연 친화형 공원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수시의회에서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관광형 랜드마크를 남산공원에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여수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한 대입기구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산공원이 시민들을 위한 자연 친화형 공원으로 조성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말씀 바로 주실까요? 2018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김모 의원님하고 소모 의원님께서 그 시정질의와 5분반을 통해서 남산공원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줄기차게 하셨습니다. 관광 랜드마크화. 예. 예. 이제 결국 이제 민자유치라는 게 상업시설 진짜 이 뜻이겠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반대 의견으로서 자연 친화형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이 이미 케이블카로 점령돼서 저희들이 근접할 수 없는 공원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이순신 공원도 같은 경우도 조망권을 상실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로 뭐 설문조사 한 해만 했었던 그거죠.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에 공청회도 하고 마지막에 2018년 12월에 1월 걸쳐 가지고 면접 형식으로 해서 500명을 상대로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63%가 친화형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맞아요. 이런 여론을 가지고 이제 시장님이 예산 세워서 이제 이게 진행해서 일단락이 됐었거든요. 예, 예. 최근에 이제 다음 달에 준공을 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랜드형 마크를 짓자. 이제 본인의 이제 고모 의원이 공약이기 때문에 자기는 주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게 사회적 합의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원이 조성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공원으로서 할 역할을 하고 있는가, 관광객들 얼마 차지하고 시민들 어떻게 하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서 공원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 한 5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시민들이 지금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 이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들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은 갑자기 느닷없이 랜드마크를 한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다 끝난 상황인데. 그리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래서 또 무슨 또 다른 의도가 있는가 저는 이런 의구심을 하거든요. 이미 시민적 합의가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뭐 드러난 계획이 없어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준공을 앞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으로 아직 활용도 공식적으로 활용하기 전인 것인데 어떻게 랜드마크화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다 뭐 탑 짓고 무슨 어떤 뭐 설계 변경,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거기다 또 상업시설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불실 던진 거거든요. 이 결정은 저는 정치권이 이런 것을 본인들이 말하면 이게 시 정책이 바뀔 거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다 끝난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수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대단히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남산공원 올라가면 진짜 뷰가 좋거든요. 이쪽으로 자산공원도 보고 바다도 보이고 양쪽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이런 뷰를 또다시 상업시설로 해서 어떤 특정 어떤 사업적 이득을 가는 이런 상식으로 현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4년 전, 5년 전에 이미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정치인들이 알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왜 또 랜드마크를 들고 나오는가? 취지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여수의 관광객이 좀 많이 줄고 있고 뭐 볼거리가 체험거리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관광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18년도에 그 LA에 한인 축제 가면서 LA 그리피스 공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천문대 하나 있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입장권을 내고 가는 데가 시민이 편하게 갈 수 있고 거기에 그 제임스 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 그분의 초상화가 있는 그런 조형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가 어찌 보면 랜드마크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크지는 않습니다. 한 2m 정도 된 조형물이거든요. 그걸 그 조형물을 보려고 시민들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랜드마크를 뭘로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 한 1,000만 명 정도 가더라고요 거기에. 오, 많이 가시네요. 외국인도 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가고 편하게 거기 전체가 다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 빼앗긴 여수시의 공원을 봐서라도 그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게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백 의원님 요 이야기 이제 충분하게 들으셨을 텐데 어떤 총평 좀 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의견 주고 싶으십니까? 네, 일단은 남산공원 관련해서 2017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민들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가지고 현재 조성이 되었고
지금 이제 일부 개방은 했고 내달 초에 이제 준공식을 거쳐서 완전 개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사회적 합의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원을 좀 이용을 하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이제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불편한 부분이 있고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공론화해서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이미 2017년도에 뭐 여론조사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조성한 공원 그리고 아직 개방도 안 됐는데 정식 개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개방하고 나서 이용하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훈께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준공 후에 저도 한번 가볼 예정이고요. 시민들이 접근성이 불편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이제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컬레이터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대교동 주민들이 접근성이 불편하다. 그런 부분은 수용해서 시 정부에서 할 일이고요. 이제 대합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시민들의 평가를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언더독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부분 나고 오셨습니까? 순천의 대표 예술제인 2024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아시죠? 예. 네,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11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아고라 순천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 100팀이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기획별로 문화 인프라도 확장했고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나간읍성에서, 또 둘째 주 토요일에는 문화의 거리 한옥글방, 또 셋째 주 토요일에는 조례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넷째 주 토요일에는 또 오천그린 광장, 이렇게 순천시 곳곳에서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중 오디션을 거쳐서 이 장르별 최고 득점을 받은 공연팀들을 아고라 순천이 진행되는 동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떤 팀입니까? 오늘은 순천 시티즌 빅밴드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예. 파워풀한 재즈 음악을 선보이면서 현장에서 많은 박수를 받는 팀이기도 합니다. 한참 연습 중인 리더 서명윤 씨를 만나봤거든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순천 시티즌 빅밴드입니다. 저는 리더이면서 세션으로도 참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순천 시티즌 이름을 듣고 이해를 했듯이 우리 팀원들이 전부 다 순천 출신들이고 순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인조로 섹션이 3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색소폰 섹션, 브라스 섹션, 금관악기군이죠. 리듬 섹션 11명의 세션들로 뭉쳐가지고 지금 현재 연주 활동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는 구경하기가 힘든 그런 밴드인데 한 10인조 이상으로 해서 한 20인조 사이 규모가 좀 큰 밴드들을 우리가 이제 빅밴드라고 그러는데 중소도시다 보니까 이런 밴드가 흔하지 않고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순천에서 다른 직장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지만 전공생 못지않게 활동을 했던 친구들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제가 교직 음악 교사로 40년을 생활하다가 정년을 했는데 학생들 이제 관악대를 제가 한 5, 6년을 지도를 했습니다. 직접. 여기 구성원들은 전부 다 제 제자들이에요. 어머. 그래서 이제 순천공고 관악대 또 순천고등학교 관악대 주로 이제 그 친구들로 6년 전에 결성을 이제 했어요.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좀 하다가 처음에는 상당히 규제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제 이렇게 중단을 하다가 조금씩 모여가지고 연습도 하고 작년에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흔쾌히 다 좋습니다. 그렇죠. 관악대 제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도를 하고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만들기가 힘든 게 이 브라스 때문에 어렵습니다. 금관악기 구성이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 제자들이 한 3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곳에.
그래서 한번 결승을 하자 해가지고 쉽게 보지 못한 그런 빅밴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고라에서 이제 좀 잘 봤겠죠.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평이 괜찮아가지고 탑10 활동을 작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금년에도 또 오디션을 또 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디션에서 또 우수팀으로 또 10팀 안에 들어가지고 개막 공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막내가 몇 살 정도 차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는 네. 한 5년 차이 납니다. 32세 제일 막둥이 와. 32세고 네. 40대 중반들입니다. 대부분 음악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2명이 있어요. 8명은 다 다른 직장들이 있어요. 네. 포크레인 기사도 있고 와. 또 물리치료사도 있고 자영업 하는 친구도 있고 태권도 관장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학교 졸업하고 군악대 네. 또는 경찰학대 전남 쭉 그런 데서 활동을 하고 또 음악 대학을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문가적인 그런 수준들을 갖추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빅밴드 활동을 해오기는 했지만 순천에서 아고라 공연을 한다는데 우리가 오디션 참여를 한번 해보자. 여기 순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다 모인단다. 그 얘기를 했을 때도 다들 흔쾌히 예, 저희도 이제 그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네. 처음부터 우리가 구성이 됐고 목표를 또 두고 그래서 아고라에서 우리가 추진을 해서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한번 빅밴드라는 것을 우리 순천 시민들 우리 또 동부 육군에 있는 이렇게 단체들한테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딱 탑10이 되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았죠. 저희가 처음 출전이었고 작년에는 오디션에 참여를 했었는데 또 탑10까지 작년 같은 경우 되니까 우리 단원들도 다 흐무대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올해도 개막식을 또 장식하셨어요. 예. 근데 그동안에 팬들도 많이 생겨났을 것 같거든요. 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커요.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시간 맞추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것 아주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기대는 안 했어요. 또 우수팀에 또 선정될 것은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또 돼가지고 우리 단원들이 또 매우 흐무대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빅밴드는 특히 브라스 금관악기의 그 시원한 맛, 화려한 우리 이제 화음미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 관객들한테는 상당히 어필이 많이 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아기자기한 것보다는 그래도 남성다운 그런 음악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음악을 좀 우리 한번 해서 우리 순천에 한번 이런 잘 알려서 우리 순천도 이런 게 있다. 전국적으로 자랑도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빅밴드는 어떤 음악들을 들려주고 계세요? 재즈 앙상블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빅밴드라는 것이 재즈에서 이제 탄생을 낸 그 밴드예요. 주로 이제 재즈화 되어 있는 편곡된 음악들, 즉흥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느 곡을 연주하면 중간에 그 아드립 부분, 애드립이라고 하죠. 아드립 부분에 그런 개인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주의 음악을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팝 같은 거 그것을 이제 우리 빅밴드에 맞게끔 편곡된 곡들, 우리나라 대중가요 또 우리 빅밴드 스타일에 맞게끔 편곡된 이런 음악들을 가지고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고라 공연이 이어질 거잖아요. 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점점 더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시군마다 그 문화예술 재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수에도 문화재단이 광양에도 있고 이제 그런데 우리 순천이 상당히 빨리 시작을 했었어요. 우리 이제 문화예술 옆쪽에 있는 사람들로 봐서는 엄청 큰 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런 공연장이랄지 그런 공간을 우리 이제 문화재단에서 아고라에서 제공을 해주잖아요. 음악을 하는 또는 문화를 하는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이게 바람직하고 그 큰 재산이랄까요. 이 아고라 때문에 해마다 보면 수준들이 높아져요. 예, 아무래도 모든 일이 그러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좀 더 수준들이 낮아지는데 갈수록 높아지잖아요. 모든 것이.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 재작 이렇게
보면은 훨씬 지금은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음악적인 수준들이 그래서 이런 아고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끔 이렇게 장려를 해준 게 결과에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로 뭉치는 게 음악입니다. 이제 서로 생각은 틀리지만 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을 해 나가면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스스로 그래서 그런데 음악을 하는 이제 즐거움을 찾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빅밴드라고 하는 장르의 밴드들을 아마 이 지역사회에서는 좀 생소한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빅밴드를 더 활성화가 되면 시민들이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그런 화려함의 그런 앙상블 하모니를 가지고 우리가 연주하는 팀이니까 지켜봐주면서 그런 즐거움을 또 찾아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